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등록 전달 장치 품번 2번이죠. 예, 축 이제 기아 공차를 붙일 건데 이번 시간은 일반적인 교재에 나와 있는 형태 그대로 뭐 붙일 거고요. 이제 그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여기서 요거 하나를 복사해서 갖다가 쓸게요. 왜냐면 저는 이걸 답으로 택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니까 그냥 따로 떼서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일반적인 학원 강사님이 알려드리는 이제 축에 대한 기하 공차를 붙이기 위해선 여기 중심선이 이렇게 짧게 튀어나와 있으면 안 돼요. 네, 안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치수를 좀 더 빼줘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제가 못 모르고 그걸 그냥 무작정 따라 할 때는 이제 이거를 한 8mm? 왜냐면 제가 중심축을 2mm를 빼는데 그걸 할 때는 이 중심축의 길이를 8mm를 더 빼요. 8mm를 더 이렇게 뺍니다. 길게. 그래도 요 끝에다가 이제 붙여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8mm. 그리고 랭슨으로 할 거예요. LEN D 8mm 랭슨으로. 이건 뭐 스트레치로 늘려도 되고 뭐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붙이냐면 데이텀을 붙이죠. 이 중심 축선이 데이텀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일단 그게 맞든 틀리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뭐 위로 빼느냐 아래로 빼느냐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이 있으니까 위로 뺄게요. 위로. 이제 L이 리더를 쓰겠죠. 리더를 써서 탁 잡고 이제 위로 나올 겁니다. 위로는 뭐 적당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은 컨트롤 1번 특성창 띄워서, 그렇죠? 요 끝은 특성창 띄워서 끝에 화살표를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요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번에 여기서 데이텀을 어디가 있었냐면 C까지 썼어요. A, B, C 3개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D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TOL 톨러런스 실행을 하고 데이텀 식별자에다가 A, B, C, D D로 확인. 저희가 C까지 썼으니까 그리고 내려놓고 move 해서 여기 중간점 잡고 여기다 놓고 이거를 이제 카피 하나 복사를 하면 되겠죠. 복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텀을 표기를 하죠. 아마 이제 이 축에서 데이텀은 이제 요거 하나 나오면 이제 끝날 거예요. 더 이상 나올 건 없고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설명을 할 때 기능적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기하공차를 정의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이제 요거를 얘기했죠. 요건데 이제 요 전체 직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중심선, 중심축, 얘가 이제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정의돼야 되고, 그렇죠. 반대쪽 똑같이 이제 이 원통 표면을 통해서 제가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2파이 직경을 통해서 요 12파이 요 직경을 통해서 이제 여기 중심 축선 이게 정의돼야 된다. 요렇게 4개를 얘기했죠. 그래서 1 순서대로 하면 2, 3, 4.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저기에 대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우리 이제 동축을 봐야 한다. 동축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거의 중심선 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나 일반 학원 강사님들이 알려드리는 거는 동축을 표현하지 않아요. 동축을 표현하지 않고 흔들림을 사용을 하죠. 흔들림을. 네, 흔들림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 종류가 2가지잖아요. 2가지 중에 원래 이게 동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동축이라고 한다면 원래 온흔들림을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재에 있는 걸 보면 원주 흔들림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 흔들림으로. 그래서 원주 흔들림을 정의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쪽에 12파이 2개 하고, 그 다음에 15파이 2개에 대해서
이제 원주 흔들림을 기입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측면에 대해서는 일반 학원에서도 기입 안 합니다. 뭐 여기가 축하고 직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게 가공을 할 때 얘가 기울어져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냥 기울어진 상태를 하려고 여기 축선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진다는데 얘 지금 무슨 가공이에요? 선반 가공이에요. 선반 가공이면 이렇게 못 기울어집니다. 예. 선반 가공이면 어떻게 기울어지냐면 저희가 측면이 기울어지면 이렇게 기울어져요. 원뿔로. 그것도 완전히 대칭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표면에 어떤 한 높이에서 원이 닿다. 요 표면이 닿다 그러면은 이게 기울어져 있어도 얘는 기울지를 못합니다. 어제 제가 얘기할 때 여기가 껴져 있어서 못 기웁니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저 부분이 껴져 있지 않아도 못 기울어요. 왜냐하면 대칭으로 저 V자로 선반 가공이면 저렇게 되기 때문에 설사 거기에 여유가 널널해가지고 기울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못 기울어요. 예, 왜냐하면 측면은 기울어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대칭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원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맞닿는 포인트는 정확하게 직각이 나와요. 이게 이제 선반 가공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우리가 기하공차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여기 이제 15파이 얘에다가 흔들림을 주는 거니까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LEAD 리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수선하고 딱 맞춰요. 맞춰서 이렇게 나오고 적절히 이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빼죠. 그리고 주소, 옵션, 그 다음에 T 공차. 이렇게 하고 기호를 이제 동축이면 원래 이 온흔들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온흔들림이 아니라 원주 흔들림을 써요. 원주 흔들림을 쓰고 흔들림에는 요 앞에 파이를 붙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원 표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축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이를 붙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공차 값 흔들림에 대한 이제 공차 값은 학원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희 IT 공차표를 참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직경이 기준이다.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직경의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측정하는 거리가 원의 그 원주 자체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 길이가 뭐에서 결정나냐면 이 직경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제가 기하공차 얘기할 때 계속 우리가 IT 공차표를 참조할 때 기준치수는 측정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주 흔들림이다라 그러면 그 줄을 쭉 한 바퀴 측정을 하고 그 원주 길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지름을 참조해서 그쵸? 여기 15니까 10에서 18 사이 그쵸?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조건 IT 5급을 보라고 해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8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0.008이다. 이 값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렇게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준 치수가 무조건 15가 되지는 않아요. 그것도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텀은 우리가 이제 D 썼으니까 D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확인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요게 반대쪽이 똑같이 들어가겠죠. 여기도 여기서 요렇게 하든가 아니 그냥 복사해서 할게요. 번거로워 보니까 복사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요 안쪽에 공간이 있으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꺾어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렇게 꺾어 넣으셔도 상관없고 만약에 이 안쪽에 공간이 없으면 이제 얘를 반대로 빼셔도 되고 이렇게 무브로 이동을 해서 반대로 빼셔도 되고 일단 뭐 지금은 걸리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둘게요. 걸릴 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2파이 직경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12파이는 여기 MCB 쪽에다 붙이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 붙이면 요 나사에 대한 물론 나사부도 기하공차를 정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저 나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나사부가 아닌 12파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다 넣어야 되고 거기다 늘려다 보니까 이 상세가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위치를 좀 올려줄게요. 제가 기호를 넣으면 요거 상세하고 싸울 거니까 요거 살짝 올려주죠. 올려주고 이제 여기서 먼저 할까요? LE
요렇게 해서 이제 그냥 여기까지 딱 올릴게요. 여기까지 딱 올리고 여기서 한 5mm 나가고 LE로 했죠 제가. LEAD로 해야 되는데 리더로 해야 되는데 LEAD. 물론 LE로 하고 이제 따로 붙여줘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리더를 쓰죠. 이렇게 하고 5mm. 그 다음에 주석 엔터. 그 다음에 옵션 엔터. 공차 T.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기호는 원주 흔들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차는 이제 여기다가는 값이 12로 줄기는 했지만 어차피 같은 기준치수 바운더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0.008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똑같이 D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이게 여기도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러면 싸워요. 싸우면 이제 얘를 좀 올려줘야겠네요. 10mm 정도 더. 여기 이제 요게 안 따라오죠. 요런 게 불편해요. 여기 또 이제 10mm를 똑같이 올려줘야죠. 그리고 얘하고 싸우니까 반대로 빼야겠네요. 요거를 반대로. 쪽으로 이렇게 빼줘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안 싸워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기형차 초창기에 뭔가를 잘못 알고 있을 때 저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요것도 이쪽 공간 걸리는 거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으로 보낼게요. 안으로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 여기 걸리는 거 없으니까. 그래야지 공간 차지를 덜 하니까. 자, 이렇게 했다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학생 때 기하공차 공부할 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쓸 때도 그때까지는 제가 케이스 교육표 안 봤다 그랬어요. 기하공차에 대한 거. 그래서 그때까지 저도 이렇게 썼다. 이게 이제 왜 잘못됐는지 전혀 이제 인지를 못한 상태로 썼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될 거예요. 거의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보시든 뭐 이건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학원을 가셔도 대동소이를 할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왜 잘못됐느냐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데이텀부터 얘기를 하죠. 근데 제 영상을 이제 제가 기아공차 그 제도 이론 쪽 설명하면서부터 쭉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기아공차가 제도 이론 설명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데이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중심 축선에다 데이텀을 기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케이스 규격에 이렇게 안 돼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강사님이 케이스 규격에서 중심선에 이제 데이텀을 붙여놓은 그림을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케이스 규격에서 내가 찾았는데 이 그림이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네가 뭔데? 내 쥐뿔도 모르면서 잘못된 얘기를 설파하고 다니냐? 이런 뉘앙스예요.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 있는 말을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은 왜 안 읽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요새 케이스 규격에 남아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부속소. 본편에 안 나와요. 기아공차 설명하는 본편에는 저 형태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부속소로 가야 나와요. 나오는데 그 부속소에서 그림을 보셔도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양쪽으로 붙이는 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부속소에는 물론 거긴 축이 나오지 않고 다른 게 나오는데 얘를 무브로 가야겠다. 이렇게 중심선 중간에다 붙여요. 한쪽 끝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다 붙여요. 그리고 하나만 붙여요. 그런 형태가 어디 나오냐면 KS 규격의 부속서에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위에 써 있는 말이에요. 말인데 그 말인 잭슨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했대요.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했었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쓰던 사람들은 저게 잘못된 게 아니죠. 왜냐면 KS 규격에서 저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바꾼 이유가 써 있어요. 왜 바꿨느냐라는 게 이게 요렇게 중심 축선에다가 이제 데이텀을 붙여놓으면 해석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모호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A라는 사람이 해석하면 다르게 해석하고 B라는 사람이 해석하면 또 다르게 해석하고 C라는 사람이 해석하면 또 다르게 해석해요.
여러 사람이 우리가 도면에 어떤 주어진 정보는 누가 봐도 같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A가 저걸 보고 생각해내는 데이터와 B가 저걸 보고 생각해내는 데이터와 C가 저걸 보고 생각해내는 데이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정확한 물체의 그 중요성, 기하급수한 중요성이니까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정확한 전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용차를 처음 제정한 사람들도 몰랐던 거죠. 우리가 중심 축선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데이터모로 잡을 거니까 중심선에 축선에서 붙여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가지고 A가 봤을 땐 불량이어가지고 야 B한테 야 너 이거 왜 불량으로 만들었어? 했더니 B가 이거 보고 야 네가 중심선에 붙였지? 야 난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심선에 관련된 이형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측정을 했어. 내가 보여줄게. 딱 보여주면은 맞아요. 그러면 A하고 뭐가 다른 거냐?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잡아준 기준 위치가 달라요. 중심선을 하는데 어떻게 다를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도면을 볼 때는 중심선이 지금 하나로 보이지만 형상을 기준으로 중심선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축이라는 거를 제작했어요. 만들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왔으면은 그 축의 중심선이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선을 우리가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되느냐가 결국은 이제 관건이 되는데 결국은 그 중심선을 사용하는 형상. 여기서는 뭐예요? 원통 표면이죠. 12파이가 됐든 15파이가 됐든 19파이가 됐든 아니면 12파이여도 오른쪽에 있는 12파이 아니면 왼쪽에 있는 12파이 아니면 15파이가 돼도 오른쪽에 있는 15파이 왼쪽에 있는 15파이 총 5개의 원통이 있어요. 자, 이 원통이 모두 다 같은 중심을 사용을 하는데 그럼 측정하는 사람이 12파이를 잡을 거야? 15파이를 잡을 거야? 아니면 19파이를 잡을 거야? 그 12파이를 잡으면 왼쪽 걸 잡을 거야? 오른쪽 걸 잡을 거야? 아니면 15파이를 잡으면 왼쪽 걸 잡을 거야? 오른쪽. 이거를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기하형체를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저 시스템의 문제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안 되는 시스템을 쓴 거죠.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교재에 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러니까 이 흔들림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거 설명이 나오는데 그 3D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보여줘요. 3D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주는데, 그거 제가 이제 3D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잠깐 이제 3D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또 퓨전을 제가 이제 가져왔고요. 일단 축은 여기 뭐 키움 같은 거 가공 안 된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사 가공 안 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뭐 키움 빠지고 나사 빠지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똑같은 형태의 축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부분 교재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땅, V블럭. 그렇죠? 요거 이제 V자 형태예요. 우측에서 보면. 네. V자 형태로 이렇게 파져 있고 거기에 이제 딱 요 원통 표면을 얹어 놓은 상태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얹어 놓게 되면 이거를 한쪽만 얹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쪽만 얹어 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을 얹어야지 얘가 툭 하고 땅으로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양쪽을 얹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이지를 걸어요. 그러면 이게 중심축을 뭘 이용해서 잡은 건가요? 얘를 이용해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얘를 이용해서 잡은 건가요? 두 개가 같은 직경의 원통이니까 하나로 보면 되지 않나요? 하나로 볼 수 없는 게,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가공이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공을 해요. 가공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애려면 한꺼번에 가공해야 돼. 요거를 이해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선반의 이제 원리 자체를 그대로 다 고스란히 다 이해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일단 선반의 특징이 뭐냐면 한쪽을 물어요. 가공을 하기 위해서 주축에서 한쪽을 물 거 아니에요. 한쪽 끝단을 물어요. 물고 나서 그 반대쪽 주축이 문 반대쪽에서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주축을 이쪽에서 물었다. 그러면 가공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쪽에서 주축을 문 상태에서 가공을 할 때
얘도 가공하고 얘도 가공하고 얘도 가공하고 하면 이거 세 개는 선반의 특징상 원래 선반의 이론적인 개념만 생각하면 그 동축이 절대 안 틀어져요. 절대 틀어질 일이 없어요. 이 세 개는 무조건 동축이 납니다. 뭔 짓을 해도 동축이 나요. 그게 안 날 수가 없어요. 선반의 구조는. 왜냐하면 소재가 돌잖아요. 회전축이 소재가 가지고 있어요. 소재가 회전축을 갖고 있으면 겉에서 칼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회전하는 축은 얘랑은 무조건 동축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반이라는 게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게 뭐냐면 선반은 저 동축이라는 걸 맞추기에 절대적인 시스템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 원칙을 누구도 깰 수 없어요. 단, 요 반대쪽을 가공하기 위해서 여기 문 걸 풀잖아요. 풀고 어디를 물어요? 여기를 주축으로 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은 걸 풀었다가 다시 물었잖아요. 그때는 중심이 틀어져요. 이 세 개는 동축이 낮지만 이 세 개하고 얘네 두 개는 절대 동축이 안 나요. 왜냐면 물었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면 얘랑은 가공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 동축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도면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놓고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요거랑 요쪽 축이랑 한쪽 축이 한 1mm 정도 편심이 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떠버린다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뜬 상태로 가만히 있겠어요? 1mm 이렇게 편심이 가면? 아니죠. 얘가 어떻게 돼요? 처져야죠. 요 뜬 만큼 기울어야 돼요. 얘 이 V블록하고 닿을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로 요 상태에서 탁 떨궈가지고 기울여 놓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축은 이 축인데 이 축이 아니라 이 축이 살짝 이렇게 기울고 다른 축이 생겨요. 기울어진 상태로 놓인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 다른 축으로 회전을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표현한 거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를 저런 이제 기울어짐 없이 측정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하나의 축으로 이거 Z가 안 되나? 컨트롤 Z가? 원래대로 들어갔네. 예. 결국은 이제 제대로 측정을 하려면 이제 하나의 외경만을 잡고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강사님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요. 이게 가능하냐? 당신들이 이제 왜냐면 그분들이 보여주는 예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놓고 흔들림을 측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게이지 이렇게 대놓고 이제 얘를 회전시키죠. 얘를 회전시켜가지고 그 흔들림을 측정을 합니다. 이 게이지가 읽어드리는 표면에. 근데 그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예시를 주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게 흔들림 공차잖아요. 흔들림 공차면 이제 데이텀이 주어졌는데 지금 요 면을 측정하고 요 면을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면에서 아까 15파이 2개, 양쪽 15파이 2개에다가 흔들림을 걸었어요. 흔들림 비하공차를 걸었어. 걸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지금 얘 V블록 어떻게 됐어요? 요 15파이 됐죠. 이게 어떻게 됐어요? 15파이 됐죠. 데이텀이 공칭 형체랑 같아. 이거죠.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이게 의미가. 데이텀이 공칭 형상이랑 같아. 그러면 이게 흔들림일까요? 아니죠. 데이텀하고 공칭 형체가 같은 형상을 잡는 거는 뭐예요? 형상공차예요. 그리고 이거를 요쪽 원에서 한쪽 원주만 측정을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진원도예요. 진원도 측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흔들림 측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자기 자신을 데이텀으로 삼고 그 원주를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진원도 측정이라고요. 이거 뭐 하는 거지? 진원을 보고 싶은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이런 설명 자체가. 그래서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데이텀을 그렇게 표현을 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말문이 막히면 대부분 강사님들이 나오는 이제 멘트가 있어요. 대만에 보면 원래 이론이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는 자격증 시험이 무슨 표준 규격 단체예요? KS 규격과 같은 규격을 지정하는 단체예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물론 이제 이게 이런 기구적인 역학적인 부분과 관련 없는 엔지니어링적으로 관련 없는 이런 부분 뭐 이제 폰트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실무에서도 사용자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전산응용 기능에서 자 우리는 치수 문자 높이를 3.5를 쓰겠습니다. 원래 케이스 규격에는 2.5지만 우리는 3.5 쓰겠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이건 가능한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거 문자 높이가 뭐 1mm가 더 커지든 뭐 1mm가 더 작아지든 그거는 원래 사용자가 바꾸는 거예요. 그냥 케이스 규격의 표준을 2.5mm로 한 거지. 그건 바꿔도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물리적인 부분이고 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돼 있어요. 그쵸? 1 더하기 1이 2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요? 아니야 1 더하기 1은 3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는 1 더하기 1을 3으로 하는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1 더하기 1이 2가 맞는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만 3으로 해. 무슨 규격? 그럼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실무로 가. 그럼 실무는 그 말도 안 되는 걸 따라? 안 되지. 큰일 나지. 뭔 사고를 치려고.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뭐가 막혔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답이 한 가지 있어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는 시중에 있는 기술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그거를 얼마나 아느냐 평가하는 시험, 측정하는 시험이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가 어떤 규격을 제정하거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마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머리가 좋으신 강사님들이 계세요. 머리가 좋으신 강사님들이 거기 AA 붙인 거 그거 어디 잡고 측정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센터 구멍 있죠? 자, 요 반대쪽에 센터 구멍 있죠? 저 센터 구멍 가지고 측정하는 거 선생님 뭘 모르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조금 머리가 좋은 건데 이 머리가 좀 안 좋게 좋아요. 말을 지어내는 머리. 근데 이제 요 센터 구멍을 잡아가지고 측정을 한다라는 개념을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문제들을 쭉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요 끝에 나사가 있는 경우 있어요. M6이라든가 뭐 그런 나사. 그럼 어떡하죠? M6 나사 내고 그 M6보다 약간 더 크게 요 60도 테이퍼를 줘요. 그쵸? 그리고 거기 나사 치수 기입해야 되니까 부분 단면을 쳐요. 그리고 그 테이퍼의 각을 치수를 기입을 해요. 그리고 데이텀을 어디다 붙이냐면 중심선에다 안 붙이고 그쪽은 이제 그 테이퍼 각이 있으니까 테이퍼 각에다가 데이텀을 붙여줘요. 그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저 센터 구멍 저걸 가지고 양쪽에서 탁탁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 그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말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양쪽에서 센터 핀을 가지고 센터 구멍을 이렇게 잡고 측정을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몇 분들은 일리가 있네.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V 블록을 냈을 때 뭐예요? 데이텀이 자기 자신이다. 공칭 형체 그 자신이다. 라는 게
여기서는 성립 안 하죠. 데이텀은 여기 센터 구멍이고 공칭 형체는 다른 애야. 그쵸? 맞아요. 그럼 이제 저렇게 주장을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어. 라고 이제 일반적인 강사님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요 강사님들은 머리가 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기하공차에 대한 논리가 좀 약하신 분들은 지고 들어가요. 아, 그러네. 그게 가능성이 있네. 네, 가능성 없습니다. 네, 가능성이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센터 구멍이 얘랑 기하공차가 정의될 정도로 정밀하게 형상공차가 정의될 정도로 정밀하게 맞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기구적인 시스템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센터 구멍은 가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뿐이지 이 제품의 기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설계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요소예요. 센터 구멍은. 그러면 기구적으로 상관없는 애가 왜 시스템적으로 상관없는 애가 왜 기하공차를 정의할 만큼 정밀도가 맞아야 되는 거지? 애당초 설계자들은 그게 불만이에요. 만약에 이 센터 구멍이 굳이 다른 애들하고 기하공차가 맞을 정도로 정밀하게 포지셔닝이 돼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공비가 올라가요. 네. 왜냐면 저기도 정밀하게 맞춰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공 단가가 올라가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가공이 정밀하게 되려면 얘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있을수록 가공은 정밀하게 돼요. 그건 맞아요. 좋은 조건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설계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일반 조건 기하공차의 일반 공차 범주에서 있더라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의 조건들이 다 맞으면 실제로 동축이 나와야 되는 저 4개 축의 동축이 맞으면 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설계자의 입장이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기구적인 거 다 때려치고 어차피 가공상 얘 센터가 잘 맞으면 좋으니까 가공적으로 정밀도가 좋으니까 어차피 얘도 기하공차를 맞추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뭐 비용이 오르든 말든 자, 제품의 품질을 위해서 저기 맞춰. 기하공차 맞춰. 그래. 센터 구멍도 뭐 요소 하나로 보고 맞추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도면에 표현한 게 맞느냐?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쪽 끝에다가 뭐 했어요? A 했어요. 그러면 데이텀 그 식별자 이름이 하나밖에 안 나왔죠. A. 그리고 우리가 기하공차 붙일 때 어떻게 했어요? A라고 붙였죠. 하나밖에 그 흔들림 공차 뒤에 데이텀을 A 하나밖에 명기를 안 했어요. 데이텀이 하나란 얘기예요. 데이텀이 하나란 얘기는 데이텀을 정의하는 형상이 하나예요. 근데 이게 형상이 하나인가요? 이 테이퍼가 여기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까 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크기하고 형태하고 모든 게 똑같지만 가공을 여기하고 동시에 하지 않아요. 따로 해요. 그것도 물었던 걸 풀어가지고 다시 돌려서 다시 물어서 맞춰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센터 구멍이라고 다를까요? 방향이 정반대인데 얘랑 따로 가공해요. 그것도 물었던 기준이 동일한 게 아니라 그 기준을 풀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다시 물어가지고 해요. 그 사이에 뭐가 발생해요? 저 양쪽에 있는 센터 구멍은 동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양쪽에 있는 센터 구멍을 우리가 데이텀으로 잡아가지고 돌리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센터 구멍과 여기 있는 센터 구멍이 어느 정도로 축이 어긋났는가를 측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센터 구멍 중 한쪽이 데이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반대쪽은 거기에 대해서 기하공차를 측정을 해야 돼요. 뭘? 동축이 나오는가를. 그래서 그 동축성이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두 개를 별도의 데이텀으로 보고 뭘로 묶어요? 공용 데이텀으로 묶어가지고 측정해야 돼요.
우리가 센터 구멍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했다라는 거는 이쪽 데이텀 뭐 이게 A가 되든 이쪽 데이텀 이게 B가 되든 두 개의 데이텀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흔들림이 나올 때 흔들림이 이렇게 나오고 공차값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마지막 칸에서 뭐 해야 돼요? A 다시 B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데이텀을 공통 데이텀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쪽과 이쪽은 동축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물잖아요. 100% 이 축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울어야 돼요. 무조건 동축이 안 나니까. 왜? 가공을 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 축에다가 A 하나를 붙였다, 양쪽에다가 AA 붙였다라는 게 저 센터를 물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센터 간에 동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왜 검증을 안 하는데?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거죠. 물론 그 얘기를 제가 하면은 요새 가공 성향이 강하신 강사님들, 제가 늘상 얘기하죠. 이분들을 요새 가공 장비는 그런 거 센터링 굳이 검증 안 해도 무조건 정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관없을 거면 우리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기아 공차라는 걸 아예 기입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아 공차라는 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요새 가공 장비들이 너무너무 정밀해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어요. 왜? 그 강사 논리가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실무에 가봐요. 그렇게 발달된 가공 장비를 써도 결국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량이 나요. 겁나 많이 나요. 장비가 정밀하면 뭐예요? 그걸 쓰는 사람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해서 일을 하는 순간 그럴 일은 없어요가 없어요.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강사님들이 말하는 세상에 오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고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잃어야 하고 그냥 AI가 다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걸 전제로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는 결국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아니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아줘. 난 제대로 알고 있는 걸로 좀 제발 인정 좀 해줘.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를 알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싶으시면 제대로 된 이론을 가르치세요. 그걸 가르치지 않고 억지를 쓴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이론이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캐드로 돌아갈까요? 자, 다시 캐드로 와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선반이라는 시스템 체계 자체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아주 정밀하게 나오는 체계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선반에서는 이제 소재를 뒤집어서 물었다고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동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반이라는 기구가 이제 오른쪽에 주축이 있고 이 주축에 소재를 이렇게 물리잖아요. 물리고 여기 이제 모터가 있겠죠. 여기 모터가 있어가지고 모터 축이 있을 거예요. 축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심업대가 있을 거라고. 심업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어준다. 그러면은 이 축이 딱 맞으면 한 축으로 딱 맞으면 선반이란 구조 자체는 절대 어떤 가공을 해도 동축이 어긋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재를 한번 풀었다가 180도 뒤집어가지고 반대쪽을 이쪽에 물렸을 때도 이 축이 이 축과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이론적으로 그렇게 고정할 수 있다면 그 강사님들이 말하는 게 100% 맞거든요. 선반은 절대 소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동축이 어긋날 수가 없어요. 이 이론적인 시스템 상에서는. 근데 문제는 결국은 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동축과
이게 모터축과, 모터가 회전하는 회전축과 이 소재를 물어준 소재축과 동축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흔히 말하는 요새 장비는 정밀해서라는 거는 이 동축의 정도, 동축의 틀어짐의 정도가 0.01이냐 아니면 0.001이냐 0.0001이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그게 얼마가 소수점 몇째짜리가 됐던 어딘가선 틀어져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제로인 것은 그 누구도 못 만들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치수 공차 주고 끼워 맞춤 공차 주고 기하 공차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건데 그거를 강사님이 부정을 하시면 어떡해요. 현실이 그런데. 그럴 일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왜 없어요? 되게 재밌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하나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이제 주축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재를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 소재가 어딨냐면 소재가 여기서 요 빨간색이 이제 원소재예요. 요 소재가 1mm가 이렇게 딱 어긋나요. 그러면 이제 이 주축이 회전하면서 가공을 하잖아요. 회전하면서 가공하면은 지금 보면 요 노란색이 이제 뭐냐면 여기서 제가 19파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소재를 20파이짜리를 갖고 와요, 제가. EDI. 20파이짜리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 소재를 고정하는데, 주축에 고정을 하는데, 1mm가 편심이 졌어. 모터축하고 고정축하고. 그거를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19파이를 가공해야 되잖아요. 이제 전체 외경, 요 19파이. 19파이를 가공하는데, 19파이는 이렇게 가공이 되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15파이 가공해야 되잖아요. 15파이는 이렇게 가공이 되죠. 그 다음에 12파이 가공이 되죠. 12파이는 이렇게 가공돼요. 그러면은, 보면 12파이, 15파이는 정확하게 동축이 나요. 이거는 저 주축, 회전축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공을 해도 틀어줄 수 없어요. 무조건 맞아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반의 구조는. 그런데 여기 19파이는 얘가 1mm가 틀어졌는데 19파이면은 얘가 20파이가 되려면 편측으로 0.5mm를 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원소재가 1mm가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를 못 까요. 왜냐하면 까는 것보다 더 깊게 편심이 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가서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가공이 되면은 이 소재가 어떻게 남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19파이는 진원이 안 나오고 이렇게 찐따가 져버려요. 한쪽이 찐따가 지면은 저 찐따 진 형상을 가지고 중심을 다시 산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중심이 틀어져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선반에서 이제 어떤 가공의 틀어짐이 발생을 하는 건 이제 주축과 그다음에 모터축의 이제 센터링이 얼마나 잘 됐느냐 그걸 가지고 일단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심압대는 또 별도로 있잖아요. 심압다의 센터링이 또 어떻게 틀어지느냐 그게 또 추가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재를 물어주는 거를 이제 뭐 3조, 4조, 5조, 뭐 6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척으로 물어주잖아요. 척으로 물어주는데 이 척도 연동척이 있고 단동척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선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연동척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가공하시는 분들은 뭘 더 좋아하냐면 단동척을 더 좋아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 연동척이 뭐야? 단동척이 뭐야?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것도 잠깐 3D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이제 3쪽 척이 3개인 거죠. 네, 척이 3개인 건데 이게 뭐 이 척이 3개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척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을수록
좀 더 정밀하게 위치를 제어할 수 있어요. 대신에 다루기는 조금 힘들어요. 다루기 힘든데 어쨌든 이게 이제 연동이냐 단동이냐를 이제 뭘 가지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요런 이제 쪼에 보면은 여기 옆에 이제 요렇게 이제 볼트 같은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렌치 같은 거, 사각 렌치 같은 거를 껴가지고 얘를 돌리거든요. 돌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쪼가 미세하게 이제 조금씩 해서 전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후진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진하고 왼쪽으로 돌리면 후진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 볼트를 하나만 돌리면 요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보면, 아이고, 얘를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도 다 같이 움직이죠. 네. 이거를 이제 연동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땐, 하나만 움직여도 다 같이 움직이네? 저게 더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연동척의 문제점이 뭐냐면, 장비를 처음 세팅했을 때 요 척 3개, 요 끝단 3개죠. 끝단 3개에 딱 물려가지고 이제 원의 중심이 결정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소재의 중심이 결정나는데, 그 중심이 장비가 처음 세팅됐을 때 그 값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정밀하게 못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척을 사용하면 요 끝단이 세 군데가 마모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소재를 몇 번을 물어줬느냐에 따라서 마모가 되는데,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 군데의 마모가 이게 동시에 움직인다고 해서 동시에 마모가 되지 않아요. 마모되는 정도가 세 개가 다 달라. 무조건 달라요. 그럼 이 마모 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 뭐냐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얘가 물어주는 중심의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편차 특성이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가공 작업자가 이 센터링, 저 소재를 물어주는 중심에 대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냥 장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장비예요. 이게 연동척으로 돼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단동척은 뭐냐? 네. 단동척은 얘만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가, 아까 봤던 그 볼트가 세 군데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요거를 소재를 물어놓고, 한번 대충 물어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요 위에다가 다이얼 게이지를 이렇게 딱 걸어요. 아까 제가 먼저 이제 설명했던 거에서 봤던 다이얼 게이지를 딱 걸어놓고 손으로 요 주축을 돌려요. 모터의 브레이크를 딱 풀어가지고 락을 풀어준 다음에 손으로 저걸 한 바퀴 씩 돌려요. 씩 돌리면서 다이얼 게이지가 움직이는 이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를 봐요. 이 움직임이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없을 때까지 얘를 풀었다가 얘를 쪼였다가 또 얘를 풀었다가 얘를 쪼였다가 이거를 반복해오면서 저 안에 소재의 센터를 계속 조정을 해줘요. 단동척은. 그렇게 해서 센터를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단동척의 특징은 뭐냐면, 소재를 물려주는 작업자가 얼마나 소재를 잘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편심장이 달라져요. 즉 숙련된 진짜 센터를 잘 맞추는 작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정밀하게 센터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정밀하게 센터링을 맞출 수 있는 작업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개판 5분 전으로 나온다. 작업자의 특성을 많이 따르죠. 그러니까 이제 숙련공이 나가버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저 단동척이죠. 이제 이거를 이제 자동화 기구에서는 자동화 기구가 이제 스스로 그걸 측정하면서 할 수 있게 되죠. 자동화 기구의 장점은 숙련공이 없어도 기구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 단동척을 조절을 해서 일일이 측정을 해가면서 맞춰주니까 더 정밀하게 맞춰줄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렇게 정밀하게 단동적으로 정밀하게 이제 센터를 맞춰준다고 해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로로는 못 맞춰요. 제로로는 못 맞춘다. 그래서 결국 편차가 달라지고, 결국 이게 이제 180도 반대쪽을 가공해서 180도 돌려가지고 물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 결국 이 물었던 거를 한번 지금 맞췄잖아요. 센터를 맞춰가지고 물어줬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180도 돌린 다음에 다시 물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숙련된 작업자가 또 정밀하게 또 막 돌려가면서 맞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도 첫 번째 작업과 두 번째 작업은 반드시 편차가 있어요. 첫 번째 작업과 똑같이 못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반 가공에서 한 번 고정시킨 다음에 동시에 가공한 3개의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3개를 동시에 가공한다 그랬죠. 19파이, 15파이 한쪽, 그다음에 12파이 한쪽. 요 3개는 무조건 동축이 나지만 선반의 특징에 의해서 반대로 요 반대쪽을 가공하기 위해서 얘를 풀었을 때 풀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다시 척에 물렸을 때는 똑같은 중심으로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없기 때문에 반대쪽은 무조건 동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가지고 한다고 한들 그게 지금 지금 강사님들이 얘기한 그 센터를 맞추는 그렇게 데이터를 표시하는 그대로 물어가지고 측정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센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센터 구멍을 이용을 한다. 네, 그렇게 된다. 이제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3D로 보고 설명할 거는 다 됐나? 다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데이텀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 자체는 불가능하다. 혹시라도 이 센터 구멍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센터 구멍 다 그리셔야 됩니다. 그려놓고 그 센터 구멍에 60도 경사부 한쪽을 데이텀 A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반대쪽을 데이텀 B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텀 A에 대해서 반대쪽에 그 테이퍼부의 중심 축선이 이쪽에 있는 중심 축선과 동축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에 기하 공차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4군데를 확인한다 그랬는데 이거보다 포인트가 하나 넣으셔야 돼요. 기하 공차 확인해야 되는 게. 그 센터 구멍 양쪽이 동축이 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반대쪽 센터 구멍에다가 데이터 A에 대한 동축을 확인했으면 그 이제 기하 공차에다가 뭘 붙여요? 데이텀을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삐 해가지고. 그래 놓고 요 안쪽에서 측정되는 4개는 이렇게 단독 데이텀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공용 데이텀으로 측정이 돼야 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데이텀 얘기는 더 이상 되게 오래 했는데 더 이상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붙여준 기하 공차의 문제점을 먼저 보죠. 자, 제가 이제 계속 동축을 했어요.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여기는 뭐냐? 원주 흔들림입니다. 동축의 개념은 원주 흔들림이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면 원주 흔들림은 동심의 개념이에요. 동심. 그래서 동축을 보려면 온흔들림을 써야 되고 만약에 흔들림으로 동축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동심을 보겠다 그러면 그때는 원주를 쓴다. 그럼 이제 이 원주를 쓴 게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반 가공품 같은 경우는 동축은 안 봐요. 동심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반 가공품의 특징상 그 축선의 방향이 틀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축을 봐야 된다라는 건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기 만약에 이거 복사해서 가져갈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 가져가고 중심선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중심선까지 가져갈게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다. 이제 요 밑에 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단순히 이제 요거 두 축만 가지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트림. 그리고 있는 건 끊고 그 다음에 저 중심선은 제가 좀 따로 움직이느라 아이고 취소 잘못 눌렀다. 수정해서 점에서 끊기. 중심선은 잠깐 중간을 끊어줄게요. 요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동축을 봐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가정을 해서 로테이트로 제가 얘를 1도를 돌릴게요. 1도. 되게 여기 이제 뭐 못따기 되는 건 상관없고. 자, 땅, 이렇게 되게. 됐다. 네. 그럼 이제
얘가 축이 1도가 이제 저렇게 기울어졌다라는 건데 선반에서 이제 이렇게 가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만약에 내가 이 선반에서 이제 척이 여기를 물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물어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물었다. 그 척이. 그러면 회전축이 이 축선 방향과 어떻게 돼요? 일렬로 정렬이 돼요. 회전축은 따로 있으니까 얘랑 정렬이 안 되지 않나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기울 수도 있어요. 요 회전축이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만약에 이 척의 요 면이 이렇게 뭐 기울었다, 뭐 이렇게 물어주는 게 만약에 심하게 가정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따로 돼 있는 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릴 일은 없어요. 얘가 하나가 기울었어도 그냥 기울어진 채로 그냥 이렇게 그냥 얘가 수평이 되게 물릴 거예요. 왜냐면 얘가 똑같은 방향으로 기울거나 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완전 별도의 이제 별물이니까 부품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얘가 이제 소재가 기울어서 물어졌다. 그 상태로 모터축은 이렇게 회전을 한다. 그러면 얘는 여기 가공되는 애는 무조건 이 모터 회전축의 직각 방향으로 밖에 가공이 안 돼. 그게 선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가공이 안 돼. 이 축 방향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없다고. 무조건 회전 방향의 직각이에요. 선반은. 가공되는 모든 면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구조상. 단 뭐예요? 요 측면은 기울 수 있죠. 이 면은 이렇게 원뿔 형태로 기울 수 있다. 그건 이제 소재 공구가 들어오는 공구 진행 방향이 진입 방향이 기울었으면 기울어집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반의 기본적인 구조 원리를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선은 일치하기 때문에 축선이 일치하는 거를 보는 게 동축이거든요. 단순히 이제 축의 위치가 편심을 졌느냐 안 졌느냐만 본다면은 그거는 동심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선반 가공품인 걸 생각을 하면 어차피 축선 방향은 이제 선반의 구조상 물려줬을 때 틀어질 일이 없으니까 원래는 동축을 봐야 하는데 원래는 동축을 봐야 되는데 동축이 틀어질 일은 없으니 편심량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동심 측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기구적인 개념은 동축이에요. 동축을 확인해야 되는데 선반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축의 방향은 따질 필요 없어. 단지 축의 중심이 편심량만 알면 돼. 그러니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된다? 동심이 된다. 동심과 동축의 측정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동심을 측정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얘를 데이텀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잠깐만요. 제가 편심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은 거리를 확인을 할게요. 요거 0.2라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편심량이 동축 개념으로 해서 편심량이 0.2다 그러면 절반 해야 되니까 옵셋 0.1 해서 땅땅 데이텀 축은 얘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원기둥이 생길 거고 얘를 연장을 하면 EX 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요거 색깔을 하늘색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하늘색 부분 영역 안쪽 요 사이 영역이 뭐냐면 기하공차가 허용하는 허용 오차죠. 요 영역 안이 그리고 얘는 지금 중심선으로 있으면 끊어진 데가 있으니까 저거를 그냥 일반 치수로 바꿀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요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동축으로 측정을 안 하고 동심으로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실제 형상이 가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범위 내에 들어오는 영역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요. 요 사이는 요 하늘색 영역 안에 들어와요. 그 안에 이렇게 있고 거기 벗어나면 요렇게 오차가 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동축으로 측정을 하지 않고 동심으로 측정하게 되면 동심은 임의의 하나의 섹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충 뭐 내가 여기서 난 이 정도에서 측정을 할까 해서 측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OK가 나요. 이제 가공한 애가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동심 맞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제품을 납품받은 납품업체에서는 측정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요 부분을 측정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빠져나갔죠. 야, 불량난 거 왜 보냈냐? 측정 안 해봤냐 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축을 동심으로 측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축 개념과 동심 개념은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단지 지금 우리가 선반에서 가공하는 제품은 이 축이 이렇게 될 일은 없어요. 네, 이렇게 기울 수가 없어요. 왜? 선반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중심이 어긋난 위치만 확인하면 된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동축 개념으로 들어가면 오른들림이 붙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선반 제품이니 동심만 확인하면 된다가 돼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 흔들림이 들어간다. 라는 거는 맞아요. 라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공차 값의 선정. 근데 값의 선정은 이제 무조건 지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솔직히 아니에요.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산영역 기능사 시험을 볼 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조립품 상에서 얘가 이제 얼마까지 기울어도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네, 근거가 제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설계를 안 해보신 분들이 이거가 얼마까지 기울어도 되는가 그 허용치를 못 잡아요.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장비마다 그 장비의 특성마다 얼마까지 기울어지는 걸 허용해 줄 수 있어. 그런 걸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요 연결되는 조립되는 모든 부분에 이제 공차들이 누적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디는 헐거운 끼워 맞춤을 하고 어디는 보통 끼워 맞춤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것들을 해서 최악의 상태, 그 다음에 최소의 상태를 따져가지고 그 틈새 범위에서 최대로 기울어질 수 있는 최대 기울림 각이 발생을 해요. 그거를 다 일일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험 시간 내에 다 일일이 공차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조합을 해보고 그려가지고 그 기울어짐 허용해줄 수 있는 공차 내에서 허용해줄 수 있는 기울어짐 값을 구한다든가 뭐 그런 행위는 학생들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요 끼워 맞춘 공차에 있는 뭐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IT 몇 급을 썼어요? 5급을 썼어요. 5급을 썼는데 여기는 문제가 안 돼요. 12의 H6. 왜냐면은 끼워 맞춤 공차가 H6잖아요. H6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기는 반드시 이 끼워 맞춤 공차가 가지고 있는 공차의 전체 폭보다는 작아야 돼요, 얘는. 근데 얘는 6급을 썼고, 12파이에 6급을 썼고, 얘는 12파이에 5급을 썼어요. 그러면은 얘는 작아요.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요 15파이예요. 15파이는 뭘 썼냐면, JS5 5급을 썼어요. 15파이에 5급을 썼는데, 여기다 뭘 썼어요? 15파이에 5급을 썼어요.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공차역과 얘가 가지고 있는 공차역이 어떻단 얘기예요? 이퀄이단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일반 공차예요. 이거를 기입하는 놈이 미친놈이에요. 공차 값이 저럴 거면 이미 이 끼워 맞춘 공차에서 이 공차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상 공차의 일반 공차도 여기에 국한이 돼요. 저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끼워 맞춘 공차로 게임 끝났으니까. 얘기 끝났으니까. 얘기했는데 뭘 또 얘기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야, 무조건 IT 5급에서 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얘는 지금 JS5 썼잖아요. 그러면 이 15파일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4급 쓰셔야 돼요. 4급을 써야지 맞다고. 그러면 15에 4급을 써야 된다고요. 15에 4급을. 물론 그걸로 얘가 결정나는 거, 그걸로만 결정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기구상에서 저기 저 축선이 얼마만큼 기울어져도 상관이 없는가, 아니 저 틀어져도, 센터가 틀어져도 상관이 없는가, 그런 걸 따져봐야 돼요. 실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단순히 주어지는 치수를 가지고 IT 공차로 선정을 한다. 그것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부정을 하진 않겠어요. 부정을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사용되고 있는 기어 공차보다는 낮은 등급을 써야 된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될 거지. 여기서 꼭 이제 4급을 써야지만 정답이냐? 아니에요. 정 귀찮으면 여기서 이게 5급이 0.008이니까 그냥 여기서 0.001만 낮춰서 7 해도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작잖아. 0.0001이라도 작잖아. 이거는 맞는 건데, 그쵸? 이건 틀린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IT 5급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자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하공차라는 걸 결국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이제 뭐 선반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선반이 물어주는 척, 쪽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이제 가공 장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가공 장비에서 가공이 되는 부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는 알아야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하공차를 붙이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실제로 이제 다양한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이후에 이제 V벨트 풀리라든가 축이라든가 뭐 스포기어라든가 아니면 요 커버라든가 이거 이제 거기에도 이제 기하공차가 붙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도 케이스 규격에는 거기 기하공차가 붙어 있어. 여기 기하공차 왜 정해야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존재를 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 그 부분은 저도,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케이스 교육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이제 뇌피셜은 있으니까 뇌피셜 같은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렇죠.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저런 가공의 특성, 뭐 우리가 이제 가공을 통해서 이제 형체를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려면 이제 이 가공 특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붙여줬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저 이제 기하공차 형체, 여기 이제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입장에서 기하공차를 붙이죠. 설계자 입장, 기구적인 입장이죠. 기구적인 입장에서 이제 기하공차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자 입장에서의 기하공차를 붙이고, 이제 마지막에 측정자 입장에서의 기하공차를 붙인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는데, 다음 영상은 이제 설계자 입장이겠죠. 설계자 입장에 기하공차를 붙여줄 거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